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수익률, 종목 선정, 타이밍? 오늘 소개할 사람은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손실을 안 보면 됩니다. 말이 쉽죠?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안 본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58년 동안 전후 토지 폭락, 볼링장 붐 붕괴, 그리고 일본 역사상 최악의 버블 붕괴까지 3번의 대폭락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잠깐, 3번의 대폭락이요? 네, 3번입니다. 1945년 전후 토지 폭락. 일본이 전쟁에 지고 모든 자산 가치가 무너졌어요. 1970년대 볼링 붐 붕괴. 레저 산업이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니케이 지수가 고점 대비 80% 폭락했죠.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의 대폭락에도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번을 다 겪고도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그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일본의 워렌 버핏. 한때 130개 이상의 상장 기업에서 10대 주주의 이름을 올렸고 연간 배당금만 1억 엔을 넘겼습니다. 최전성기 총 자산은 300억 엔. 하나로 약 3천억 원에 달했죠. 그런데 이 사람 원래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과자 장수였어요. 타마고보로 아시죠? 그 달걀 과자. 그걸 만들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과자 장수의 아들이 어떻게 일본 최고의 개인 투자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그가 58년 동안 한결같이 지킨 단 하나의 원칙은 뭐였을까요? 다케다 와헤이. 그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33년 2월 4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케다 와헤이. 팔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작은 과자 가게를 운영했어요. 달걀로 만든 동그란 과자, 보로를 만들어 팔았죠. 대대로 내려오던 가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좋지 않았어요. 와헤이가 태어난 1933년. 일본은 이미 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6년 뒤인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와헤이의 어린 시절은 전쟁과 함께했습니다. 미군의 공습이 심해지자 나고야에 살던 와헤이 가족은 피난을 가야 했어요. 목적지는 후쿠이현. 나고야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때 와헤이의 나이 12살. 후쿠이에서의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아이. 그것도 도시에서 온 아이. 시골 아이들 눈에 와헤이는 이방인이었어요. 요소모노가 왔다. 일본어로 외지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와헤이를 따돌렸어요.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쫓아다니며 괴롭혔죠. 어느 날은 누군가의 밭에서 수박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와헤이를 지목했어요. 수박 도둑이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선생님에게 불려가 추궁을 당하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와헤이는 훗날 이 시절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중학생 시절은 깜깜했다. 전쟁도 문제였습니다. 와헤이가 자라면서 징병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당시 일본 남자들에게 전쟁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도망치면 가족까지 피해를 봤죠. 와헤이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총알이 배를 뚫는 상상밖에 안 난다. 어떻게 해도 전쟁에서 도망칠 수 없다. 절망이었습니다. 14살 소년이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울한 시절에 와헤이에게 한 권의 책이 찾아옵니다. 태압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히데요시. 일본 역사상 가장 극적인 신분 상승을 이룬 인물이죠.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집신 관리로 시작해서 결국 일본 전국을 통일한 태압의 자리에 오릅니다. 와헤이는 이 책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히데요시는 뭘 했는가?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했다.
오다 노부나가의 집신을 품에 넣어 따뜻하게 데워줬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꿨다.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면 일본 제1이 될 수 있다. 와에이의 마음속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이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예요. 와에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징병 직전에 전쟁이 끝났거든요.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후 일본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토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전쟁 중에 비싼 값에 샀던 땅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와에이는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12살짜리 소년의 눈에 비친 건 절망뿐이었어요. 어른들이 울부짖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는 모습. 그것이 와에이가 경험한 첫 번째 대폭락이었습니다. 전후 토지 폭락. 이 경험은 와에이의 뇌리에 깊이 각인됩니다. 상승장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것도 배웁니다. 하락장도 영원하지 않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와헤이는 17살이 되던 1950년 가업을 돕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보로 과자 제조업이었습니다. 이때 와헤이의 눈에 뭔가가 보입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로 만든 타마고보로, 달걀과 설탕, 전분으로 만든 동그란 과자.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부드러운 식감. 맛은 확실했어요. 문제는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전부 수작업이었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서 구워내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들 수 있는 양에도 한계가 있었죠. 와에이는 생각합니다. 이걸 기계화하면 어떨까?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상이었어요. 대부분의 과자 가게들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던 시절이었거든요. 1952년 와헤이는 아버지와 함께 다케다제과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그의 나이 19. 그리고 타마고보로의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기계화된 생산 라인, 균일한 품질, 더 낮은 가격. 와헤이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타케다의 보로. 이 이름이 일본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간식으로, 어른들의 추억의 맛으로. 타마고보로는 국민 과자가 됐습니다. 사업이 성장했습니다. 와에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1970년에는 일본 최초의 종합 레저 시설인 와쿠와쿠 센터를 열었습니다. 볼링장, 게임센터, 식당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이었죠. 당시 일본은 볼링 붐이 한창이었어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볼링 열풍은 70년대 초반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의 볼링장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와에이의 와쿠와쿠 센터도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와에이는 두 번째 대폭락을 경험합니다. 볼링 붐의 붕괴. 모든 유행에는 끝이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볼링 열풍이 급격히 식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전국의 볼링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죠. 와쿠와쿠 센터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와에이는 또다시 목격합니다. 유행은 지나간다. 모두가 열광할 때 뛰어들면 위험하다. 두 번의 폭락을 경험한 와에이. 그의 마음속에 투자에 대한 철학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케다 와에이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1956년. 그의 나이 23이었습니다. 계기는 단순했어요. 북해도에서 사업을 하던 시절 친구가 증권맨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권유로 처음 주식을 사게 됐죠. 당시 와에이는 이미 과자 사업으로 자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서 여유 자금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해보는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추천하는 종목 사고 오르면 팔고 일반적인 주식 투자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와에이는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았거든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YA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원칙을 세워나갔어요. 첫 번째 원칙, 값이 오를 걸 기대하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식을 왜 사요? 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사는 거 아닌가요? YA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주식을 농사에 비유했어요. 농부가 밭을 산다고 해봅시다. 농부는 밭의 시세가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고 밭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매년 그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려고 사는 거예요. 밭값이 오르든 내리든 매년 수확은 계속됩니다. YA는 주식을 이렇게 봤습니다. 배당이 농작물이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배당을 받는다. 그 배당이 진짜 수익이다. 오르면 좋고 내려도 좋은 주가로다. YA가 남긴 말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정보원은 하나면 충분하다. 요즘 투자자들 생각해보세요. 뉴스 보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읽고 유튜브 보고 커뮤니티 뒤지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잖아요. YA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참고한 건 딱 하나. 회사 사계보. 일본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상장기업 정보지입니다. 각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 현황, 전망 등을 담고 있죠. YA는 이것 하나만 봤습니다. 전통 있는 사계보 스태프들이 모은 정보를 신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정보가 너무 많으면 혼란만 가중될 뿐 좋은 일이 없다. 단순함의 힘을 믿은 겁니다. 세 번째 원칙. 투자는 결국 경영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YA는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기업 뒤에 있는 사람을 봤어요. 회사의 실적이 오르는 걸 나 자신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한다. 경영자가 정말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하는지, 주주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 원칙. 그리고 이것이 YA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한 번 산 주식은 팔지 않는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손실이 뭔가요?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인가요? 아닙니다. YA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1000엔에서 500엔으로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장부상으로는 50% 손실이죠. 하지만 이건 평가 손실이에요. 실제로 팔기 전까지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500엔에서 공포에 질려 팔아버리면 그 순간 손실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팔지 않으면 주가는 언젠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배당은 계속 들어오죠. YA는 이걸 주식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현금이나 국채는 국가가 찍어내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된다. 하지만 주식은 다르다. 주식은 가치를 창출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죽은 척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죽는 일은 없다. 시간이 걸려도 전쟁의 폐허를 뚫고 살아남는다. 이 철학에는 그가 직접 목격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현금의 가치가 어떻게 됐는지 봤어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가 폭락했죠. 그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면 실물 자산, 기업 지분을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회복했습니다. YA의 원칙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을 고른다. 그 기업의 주가 수익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낮고 주가 순자산 비율이 1 미만일 때 산다. 그리고 한번 사면 웬만해서는 팔지 않는다.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원칙을 58년 동안 한결같이 지키는 건 전혀 단순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일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거품 경제, 버블 이코노미의 시작이었습니다.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1985년 니케이 지수가 13,000포인트였는데 1989년 말에는 38,915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4년 만에 3배가 된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당시 농담처럼 떠돌던 말이 있습니다.
도쿄 항공 부지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의 땅값보다 비싸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모두가 돈을 벌었어요. 주식만 사면 올랐고 부동산만 사면 올랐습니다.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에게 뭘 추천하든 영웅이 됐죠. 이때 YA는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침착했습니다. 상승장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전후 토지 폭락과 볼링붐 붕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니까요. 상장을 알았기에 언제까지나 우상향하는 상장은 없고 언제까지나 우하향하는 상장도 없다는 냉혹한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 YA는 버블의 절정에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어요. 그리고 199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고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1989년 12월 29일 38,915포인트였던 니케이 지수가 1992년 8월에는 14,30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63% 폭락.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은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2003년 4월 니케이 지수는 7,603포인트까지 추락합니다. 버블 절정 대비 80% 폭락. 토지와 주식에서 사라진 자산이 1,400조엔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버블 시절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사람들, 부동산에 레버리지를 끼얹은 사람들, 그들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버블 붕괴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 비극이었어요. 증권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마이치 증권. 100년 역사를 가진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였어요. 1997년에 파산했습니다. 당시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울면서 사원들은 나쁘지 않으니 다른 회사에서 받아달라고 한 장면은 일본 경제사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YA는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원칙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재무 상태가 튼튼한 기업에만 투자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팔지 않았어요. 3분의 1이 되어도 팔지 않았습니다. 와헤이의 가장 큰 실패 사례로 알려진 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입니다. 1990년에 700엔에 샀는데 13년 뒤에 250엔까지 떨어졌어요. 64% 손실. 하지만 YA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 미쓰비시중공업은 망하지 않았거든요. 배당도 계속 나왔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기업이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회복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가장 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후지필름홀딩스. 1970년에 2000엔에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1700엔으로 떨어졌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손절할 겁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YA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더 샀어요. 떨어질 때 더 사는 거죠. 그리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주가가 5000엔이 됐을 때 팔았습니다. 150% 수익. 이게 YA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렵할 때 그는 샀습니다. 모두가 욕심에 눈이 멀어 살 때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 YA의 전략이 정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YA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 보통 사람이 2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생각해 보세요. 2007년 고점에서 산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코스피가 2000에서 900대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 상황에서 팔지 않고 버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공포에 질려 손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버틴 사람들은요? 2021년에 코스피가 3,300을 찍었습니다. 14년을 기다린 거죠. 둘째, 심리적 압박을 견뎌야 합니다. 버블이 터지고 주가가 80% 폭락하는 걸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전부 팔고 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경제 위기를 얘기하고요. 그 상황에서 홀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에이도 쉬웠던 건 아닙니다. 그도 사람인데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원칙을 믿었습니다. 좋은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려도 회복한다. 이 믿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셋째, 종목 선정을 잘해야 합니다. 와에이의 전략은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겁니다. 핵심은 좋은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면 그냥 손실입니다. 회사가 망하면 주식은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와에이는 종목 선정에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재무 상태가 튼튼한 기업,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 경영자가 신뢰할 만한 기업,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골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와에이에게는 본업이 있었습니다. 다케다 제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타마고보로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단기 수익을 낼 필요가 없었어요. 생활비는 월급으로 해결했습니다.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은 전부 재투자했어요. 이게 와에이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기반입니다. 급전이 필요 없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와에이의 투자 철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는 선이다. 잘을 투자하는 게 투자다. 무슨 말일까요? 와에이는 주식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공헌으로 봤어요. 주식 시장에 돈을 던지면 그 돈이 기업을 통해 세상을 돌아다닌다. 기업은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을 고용하고 세금을 낸다. 주주가 된다는 건 세상의 주인이 된다는 것과 같다. 와에이는 배당금을 배덕금이라고 불렀어요. 배당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철학이 와에이가 장기 투자를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돈만 보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세상의 가치를 더하고 그 결과로 나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다림이 견딜만해지죠. 와에이는 자신을 헤이세이에 꼽히는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사카 지상. 일본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죽은 나무에 재를 뿌려 꽃을 피우게 하는 착한 할아버지. 와헤이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꽃이 피는 것에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선 활동을 했습니다. 신생아에게 순금 메달을 선물하는 사업을 했어요. 2007년까지 2212명의 아기에게 메달을 보냈습니다. 지혜덕지사의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마로와 강좌를 열어 지혜, 덕, 감사에 대해 가르쳤어요.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쓰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2014년 와에이의 나이 81살. 그는 큰 변화를 결정합니다. 보유 종목을 대폭 줄이기로 한 거예요. 130개 이상이던 보유 종목을 2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째, 나이. 80이 넘으니까 많은 종목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둘째, 세법 변경. 2011년에 금융세제가 바뀌었어요. 대주주의 기준이 보유 비율 5%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대주주가 되면 배당 과세 특례를 못 받게 되거든요. 소형주에 집중 투자하던 와에이에게 불리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와에이는 전략을 바꿉니다. 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와에이가 마지막으로 집중한 건 대형 상사 주식이었습니다. 높은 배당과 차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 10년 후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배가 될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한다. 80이 넘어서도 10년 후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와에이의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2016년 7월 21일 다케다 와에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고야 자택에서 자연사로.
83세의 나이였습니다. 7월 23일 장례식에는 3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어요. 사업가들, 투자자들, 그리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일본 최고의 개인 투자가, 일본의 워렌 버핏, 헤이세이의 꿈피는 할아버지, 여러 별명으로 불렸지만 본인은 그냥 과자 장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와에이가 남긴 가르침을 정리해봅니다. 첫째,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 공포에 질려 팔지 마세요. 좋은 기업의 주식은 언젠가 회복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배당이 들어옵니다. 둘째, 정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하나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셋째, 기업을 보고 투자하라.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기업이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넷째,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마라. 모두가 열광할 때 조심하세요. 모두가 공포에 질릴 때 기회를 보세요. 상승장은 영원하지 않고 하락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투자는 선이다. 돈을 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합니다. 투자자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와헤이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20년을 기다리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의 철학에서 배울 건 있습니다. 손절 버튼에 손이 갈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이 정말 망할 기업인가? 아니면 그냥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인 건가? 내가 공포에 질려서 팔려는 건 아닌가? 와헤이는 평생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09년 리먼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주가가 폭락하고 공포지수가 치솟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말했어요.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고. 자본주의의 종말이라고. 그때 와헤이는 뭐라고 했을까요? 주식은 죽지 않는다. 주식은 죽은 척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죽는 일은 없다. 시간이 걸려도 살아남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리먼 쇼크 이후 주식 시장은 회복했어요. 오히려 그때 샀던 사람들이 큰 수익을 거뒀죠. 와헤이는 그때도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샀어요. 이게 바로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손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믿음, 시장의 광기는 지나간다는 확신,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종목 분석.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팔지 않는다가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주가가 급락해서 패닉셀링의 유혹을 느낄 때 와헤이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기업이 정말 망할 기업인가? 배당은 계속 나오고 있는가? 내가 처음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가 사라졌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팔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와헤이는 58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대폭락을 견뎌냈습니다. 주식은 죽지 않는다. 팔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다.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투자의 전설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